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 함께할 책은 침묵의 봄이라는 레이첼 카슨의 책을 함께 하려고 해요. 시작하는 부분에 이런 문장이 있네요. 해충은 살충제 살포 생존 능력이 더욱 강해져서 이전보다 오히려 그 수가 많아지게 된다. 따라서 인간은 이 화학전에서 결코 승리를 거두지 못하며 그저 격렬한 포화 속에 계속 휩싸일 뿐이다. 이 책이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는지 짐작이 좀 되시죠? 네, 법정 스님의 내가 사랑한 책들 가운데 한 권으로 소개된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부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네요.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네, 책 속의 문장 먼저 하나 읽어 드릴게요. 생명이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기적이기에 이에 대항해 싸움을 벌일 때조차도 경외의 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자연을 통제하는 데 있어 살충제 같은 무기에 의존하는 것은 우리 지식과 능력 부족을 드러내는 증거다. 자연의 섭리에 따른다면 야만적인 힘을 사용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이다. 생물들이 지닌 힘을 고려하고 그 생명력을 호의적인 방향으로 인도해 갈 때 곤충과 인간은 납득할 만한 화해를 이루게 될 것이다. 생태계는 한편으로는 너무나 연약해서 쉽게 파괴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튼튼하고 회복력이 강해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역습해온다. 낯선 정적이 감돌았다. 새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 새들이 모이를 쪼아먹던 뒷마당은 버림받은 듯 쓸쓸했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단 몇 마리의 새조차 다 죽어가는 듯 격하게 몸을 떨었고 날지도 못했다. 죽은 듯 고요한 봄이 다가온 것이다. 전에는 아침이면 울새, 검정지박이, 산비둘기, 어치, 굴뚝새를 비롯한 여러 가지 합창이 울리곤 했는데 이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들판과 숲과 습지에는 오직 침묵만이 감돌았다. 예전에 그렇게도 멋진 풍경을 자랑하던 길가는 불길이 휩쓸고 지나간 듯 시들어가는 갈색 이파리만 나무에 매달려 있었다. 생물이란 생물은 모두 떠나간 듯 너무나도 고요했다. 네, 책 속의 문장이었고요. 환경운동의 수호 성인으로 불리는 생물학자 레이첼 카슨. 어느 날 그녀는 매사추세츠 주에 사는 친구 허킨스가 보낸 한 통의 편지를 받는다. 조류학자인 친구의 편지에 의하면 지난해 여름 정부는 북부 해안 지역의 모기를 없애기 위해 살충제 DDT를 살포했다. 그러나 모기는 제대로 없애지도 못하고 새, 방아깨비, 벌들만 죽이는 결과를 낳았다. 허킨스는 DDT를 사용한 당국에 항의했지만 당국은 이를 묵살했다. 하지만 허킨스는 뉴욕주 롱아일랜드에서도 살충제 때문에 수많은 물고기, 새, 벌들이 죽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는 조사 결과를 항의 편지 형식으로 신문에 기고했고 그 사본을 친구인 카슨에게도 보낸 것이었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카슨은 살충제 사용 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그 심각성을 경고하고자 책을 쓰기로 결심했다. 책은 새로운 생명 탄생이 사라진 암울한 세상을 암시하는 한 편의 우화로 시작한다. 그 우화의 말미에 나오는 문장 소개해 드려 볼게요.
이렇듯 세상은 비탄에 잠겼다. 그러나 이 땅에 새로운 생명 탄생을 금지한 것은 사악한 마술도 아니고 악독한 적의 공격도 아니었다. 사람들 자신이 저지른 일이었다. 불길한 망령은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슬그머니 찾아오며 상상만 하던 비극은 너무나도 쉽게 적나라한 현실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지구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데는 수억 년이 걸렸다. 영겁과도 같은 이 긴 시간 동안 생물은 계속 진화하고 분화해 가면서 주변 환경에 적응하고 균형을 이루어 나갔다. 생물들이 살아가는 그 주변 환경에는 생명체에 도움이 되는 요소뿐 아니라 적대적인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 어떤 암석은 치명적인 방사능을 방출하기도 하고 모든 생명의 에너지원이 되는 태양조차도 해로운 방사능을 내뿜는다. 이런 상황에서 생물은 단지 몇 년이 아니라 수천 년에 이르는 시간에 걸쳐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고 그 결과 적절한 균형 상태에 도달해 왔다. 이렇듯 생물의 생존에 있어 시간은 필수 요소이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런 충분한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의 부주의하고 충동적인 행동에 의해 자연의 신중한 속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새로운 변화가 만들어진다. 생물들이 적응해야 할 대상은 태양빛과 암석에서 흘러나와 강을 타고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광물질만이 아니게 되었다. 이제는 인간이 실험실에서 고안하고 만들어낸, 그렇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는 한 번도 대응한 경험이 없는 그런 합성 물질에도 적응해야만 한다. 생명체가 화학 물질에 적응하려면 적절한 시간을, 몇 세대에 이르는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 미국에서만도 매년 500여 가지의 화학 물질이 등장해 사용되며 이 놀라운 수치가 암시하는 바는 인간과 동물이 매년 500종의 새로운 화학 물질에 적응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생물학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런 신물질 중 상당수는 인간이 자연을 향해 벌이는 전쟁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화학 제품들은 농장과 정원, 숲과 가정에서 무차별적으로 사용되는데 해충은 물론 익충에 이르기까지, 도움이 되는 곤충에 이르기까지 모든 곤충을 무차별적으로 죽이고 노래하는 새와 시냇물에서 펄떡거리며 뛰놀던 물고기까지 침묵시킨다. 다양한 종류를 자랑하는 환경 적응력이 강한 곤충들은 인간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지구의 주인이었다. 인간의 출현 이후 식량을 놓고 경쟁을 벌이거나 질병을 옮기는 등으로 인간 행복에 갈등을 불러온 것은 50만 종의 곤충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500종의 새로운 화학 물질과 수많은 곤충 중 그 50만 종의 수많은 곤충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곤충만이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해충이라는 이 사실은 너무 충격적이네요. 고맙거나 우리와 같이 이 지구를 살아가야 할 이 50만 종의 곤충들에게 매년 500종의, 아마 지금은 그보다 훨씬 숫자가 늘어났을 것도 같은데요. 매년 500종의 새로운 화학 물질을 우리가 그들에게 이 방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 너무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카슨이 지적하고 있듯이 핵 전쟁과 더불어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연을 향해 독극 물질을 뿌려대는 데서 오는 환경 오염이다. 자, 책 속의 문장 하나 더 읽어드립니다. 살충제의 선택 같은 사소한 일이 인간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다니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런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가? 아마 미래의 역사학자들은 우리의 왜곡된 균형 감각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할 것이다. 지성을 갖춘 인간들이 원치 않는 몇 종류의 곤충을 없애기 위해 자연환경 전부를 오염시키고 그 자신까지 질병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길을 선택한 이유를 그들은, 미래의 역사학자들은 궁금해 할 것이다. 그래요. 우리가 너무 참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끝없는 이 경쟁적 발달을 추구하다 보니 우리가 정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긴 인류의 역사에서 보면 이 지구의 모든 생명체에게 도대체 어떤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건지, 최재천 교수님의 말씀처럼 또 제인 구달의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그럴 권리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이 죄를 다 어찌 받으려고. 아이고. 자, 다시 돌아가서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일은 계속되고 있다. 농산물 생산량 증가를 위해 살충제 사용이 필수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생산 과다이다. 이 넘치는 생산 때문에 이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는 경작지를 줄이고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농부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거의 반세기 전에 던진 이 레이첼 카슨의 경고는 여전히 유효하다. 선택을 해야 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아닌 지금껏 가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다시 책 속의 문장 소개해드려요. 우리가 오랫동안 여행해 온 길은 놀라운 진보를 가능케 한 너무나 편안하고 평탄한 고속도로였지만 그 끝에는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 아직 가지 않은 다른 길은 지구의 보호라는 궁극적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마지막이자 유일한 기회라 할 수 있다. 그 선택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이 문장 너무 좋은데요. 꼭 지구의 보호, 자연의 보호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도 지금 정신없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달려온 중년 이상의 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 도움이 될 만한, 귀담아 들어야 할 만한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이 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이런 체제 하에서 물질 만능으로 치달아온 우리의 교육과 경제 생활, 이런 삶의 끝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과연 이 방향이 맞을지, 내가 진정 원하던 그런 것인지, 혹은 원했던 것이라 하더라도 그때 그 원했던 것이 내가 여전히 그러한지, 그리고 그런 내가 가졌던 그런 희망, 이런 것들이, 욕구, 이런 것들이 조금 나이가 들고 조금 더 인생에 대한 그 연륜이 깊어진 지금 바라보아도 여전히
옳다, 추구할 만하다 생각이 되는지 점검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고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아직 가지 않은 다른 길을 한번 재고해 보아야 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도요. 아직도 주변을 돌아다 보면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나만 살겠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실 어떤 엄청난 큰 계기가 있어서 그 굴레를 빠져나오게 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대중매체와 그리고 주변의 많은 대다수의 관계들 속에서는 혼자 나는 그렇지 않소, 나는 다른 삶을 살겠소, 이런 삶, 지금까지의 이런 패턴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소 라고 표현하고 벗어나기가 참 힘들다는 거죠. 엄청 어렵다는 거죠.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끊임없이 돌아가고 점점 더 이 뇌를 굳게 만들어 버리는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자신을 여기선 지구의 보호를 언급했지만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지 참 어려운 일이죠. 소모되다가 가기 쉬운 이런 세상에 이 문구가 저에게는 자연보호뿐만 아니라 자기보호라는 의미로도 읽혀집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오랫동안 여행해 온 길은 놀라운 진보를 가능케 한 너무나 편안하고 평탄한 고속도로였지만 사실 그렇게 너무나 평탄하고 그렇게도 만한 인생들은 아니셨을 텐데 그 끝에는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 아직 가지 않은 다른 길은 지구의 보호, 자신의 보호, 자아의 보호라는 궁극적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마지막이자 유일한 기회라 할 수 있다. 지구의 보호인 동시에 저희가 좀 전에는 자아의 보호라고도 말씀드렸지만 인류의 보호인 것 같아요. 지구를 보호하지 않으면 인류가 위협을 받는 거죠. 지구의 보호라는 궁극적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마지막이자 유일한 기회라 할 수 있다. 그 선택은 우리 자신에게, 인류에게 달려있다. 지금껏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그리고 아마도 나머지 모든 사람을 합한 것보다도 더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바로 레이첼 카슨이다 라고 전 미국 부통령 앨 고어가 그가 저술한 불편한 진실이라는 책에서 레이첼 카슨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불편한 진실은 이 레이첼 카슨이 살충제에 주목을 했다 하면 이제 불편한 진실은 앨 고어가 지구온난화에 주목했었죠. 지구온난화가 지구와 인류를 어떻게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지 강력하게 지적했던 그런 앨 고어의 책입니다. 침묵의 봄은 출간 즉시 수많은 지성들로부터 제1의 환경혁명이라 불릴 만큼 영향력이 컸고요. 앨 고어의 불편한 진실, 앨 고어의 그런 활동들에도 기반이 되었던 그런 책이죠. 환경운동이 모든 나라와 사회정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도록 자극을 했던 겁니다. 바로 레이첼 카슨이요.
미국의 한 언론인은 이 책에 담긴 1000여 개의 단어가 전 세계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었다고 말했다고 해요.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화두 가운데 하나는 환경과 생태 문제이다. 레이첼 카슨처럼 혹은 그녀보다 더 강하게 이 문제를 경고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녀가 세계를 향해 메시지를 던진 시점은 현재의 상황과는 매우 달랐다. 이 책을 펴낸 1962년은 전 세계가 개발과 성장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던 시기이다. 기계적이고 화학적인 발명과 발견이 이어지면서 급속한 사회 발전을 추구하던 시대였다. 그 중심에 과학이 있었고, 과학을 통해 인류는 식량 문제의 해결에서부터 편의성 확대까지 많은 것을 얻어냈고,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 때에 카슨은 드문 해안을 가지고 그 역작용을 지적한 것이다. 그런 인간의 이익만을 위한 파괴적인 개발과 발명들이 가져오는 환경에의 부작용을 지적한 거였죠. 자, 책 속에 또 한 문장 볼게요. 자연을 통제한다는 말은 생물학과 철학의 네안데르탈 시대에 태어난 오만한 표현이다. 자연이 인간의 편의를 위해 존재한다는 의미로 이해되는 이 자연을 통제한다는 말, 아주 오만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응용 곤충학자들의 사고와 실행 방식을 보면 마치 석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 듯한 느낌을 준다. 그렇게 원시적인 수준의 과학이 현대적이고 끔찍한 무기로 무장하고 있다는 사실. 곤충을 향해 겨누었다고 생각하는 무기가 실은 이 지구 전체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크나큰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소탐 대실이 없는 거죠. 네, 지금은 이제 이런 DDT의 부작용 이런 것들에 대한 방비책들도 강구가 되고 보완이 필요했던 점들도 다 해결이 되었지 싶어요. 이 책이 또 이 DDT 관련한 것이 이슈가 되었던 것은 매우 오래전의 일이니까요. 그렇지만 그 엘고어가 지적했던 것처럼 지구온난화의 폐해는 정말 어마어마하죠. 오늘 5월 4일임에도 이 날씨가 이렇게 무더운 것은 무거운 것도 그렇지만 비단 날씨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이걸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인간은 왜 이리 어리석을까요? 나만 아니면 돼. 나와 내 자식들이 사는 동안만 아니면 돼. 이런 짧은 생각일까요? 아니면 이익에, 돈에, 화폐에 눈이 멀어서일까요? 그 화폐에 눈먼 어떤 사람의 거대한 전략에 의해 이미 이제 좀 어찌할 수도 없을 정도로 이 사람들의 그 생계와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생계를 위해서 또 교육을 동원해서 정신을 지배해버리고 이런 과정들이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으니 참 이 지구가 온전히 보호될 수 있겠나. 그 말은 곧 이 인류가 온전히 보호될 수 있겠나 하는 거죠. 또한 우리들 각자의 인생이 우리 자아가 얼마나 보호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이런 생명 경시의 세상에 있어서 말이죠. 그렇지만 낙담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죠. 아까
레이첼 카슨이 언급한 바와 같이 멈춰 생각하여 우리가 다른 선택, 다른 길을 택하고 다른 길로 걸어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나부터라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그 길에 1명, 2명 동행자들이 나타날 거고요. 그 무리가 커지고 그게 메인스트림이 되면 이제 그 인류의 흐름이 돌려지는 거겠죠. 아마 이런 방향으로 또 많이 전개되어 왔을 것 같아요. 한 40여 년간 또 이런 방향의 노력들이 꾸준히 있어 왔으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일상 속에서 작은 그런 자연 보호의 행위들을 실천해 나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편리하더라도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그래봤자. 그러니까 그 편리함을 위해서 뭔가 그 과정에서 많은 자연들이 파괴되었을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을 우리 일상에서 하나씩 지워가는 거죠. 저는 요새는 온라인으로 뭐 음식물들 이런 것들을 주문하는 것이 좀 꺼려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과대 포장을 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닐들은 또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정리하는 것도 귀찮기도 하고 이 귀찮은데 뭐 이렇게 자연에도 안 좋은 것 이런 걸 내가 왜 하고 있나 하는 생각에 시장 바구니를 뭐 그 요새 이쁘게 천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늘상 가지고 다니고 많이 걷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많이 걷고 그리고 그 봉투 시장 바구니를 통해서 장을 봐오면 훨씬 그 포장 용기를 사용하게 되는 게 줄더라고요. 그리고 배달을 시키면 편리하긴 하지만 또 공해를 내뿜으면서 이 배송 차량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제가 걸어서 장거리들을 사오는 것이 제 건강에도 좋고 이 공기 질 유지에도 아주 미약하지만 도움이 되지 않겠나. 물론 제가 아니어도 많은 사람들이 주문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 차는 끊임없이 움직일 거라는 거 알지만요. 어쨌든 뭐 그런 생활 속의 실천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너무 막 그 일회용기를 너무 과하게 사용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눈살이 찌푸려지고 하더라고요. 자, 책의 나머지 부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의적인 작가이자 뛰어난 과학자의 마지막 작품인 이 책, 침묵의 봄은 자연의 모든 구성 요소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진실을 전해준다. 이것이 쓰일 당시의 냉전주의 분위기는 카슨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카슨은 전문 지식을 지닌 행정공무원이자 환경보호주의자였는데 그때는 정부 정책에 대한 합법적인 비판조차 위험한 것으로 여겨지던 때였다. 정부가 반공주의 정책을 채택했고 체제 수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카슨은 연구를 시작했었고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유세계의 구세주의자 번영의 수호자로 존경받던 시기였다고 해요. 네, 그 시기적으로 보면 그랬을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이런 그들의 발전의 결실과 공로에 대해 부작용이 있다라고 지적하는 거였으니 어떻게 받아들여졌겠어요. 침묵의 봄에서 카슨은 이런 전문가들의 행위를 꼼꼼하게 조사해서 대중에게 알렸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임무를 소홀히 했고 진실을 은폐했다고 밝혔던 거예요. 카스는 자기 만족적이고 점점 더 부유해지는 전후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부가 자신들을 보살펴 주리라 믿어서는 안 되고 시민 개개인이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살펴야 하며 자신을 잘못된 길로 이끌려는 의도에 도전해야 한다고 주장한 최초의 인물 중 한 사람이 바로 카슨이었던 겁니다. 그녀의 비판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고 케네디는 대통령 과학자문위원회를 소집해서 살충제 오용 문제를 조사하라고 명령했고요. 이듬해 봄 미국의 CBS는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이라는 특별 프로그램을 방송하게 됩니다. 이것은 미국 전역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이 상원의회에서 청문회가 개최되었음은 물론 대통령과 과학자문회의 보고서도 카슨의 주장을 옹호했다고 합니다. 카슨은 살충제로 인한 위험을 가장 먼저 발견한 이도 아니었고 이 문제를 처음으로 언급한 이도 아니었다고 해요. 하지만 대중을 향해 호소력 있게 메시지를 전한 최초의 인물이고 이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구체화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진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생명계에 어떤 일을 행하는지 똑바로 보려고 노력했죠. 사람들이 생명의 경이와 신비를 잘 알게 되면 자연 파괴 행위가 줄어들 것이라는 낭만적이고 순진한 신념 대신 생명계를 향한 커다란 애정과 진실을 직시하는 용기가 그녀의 무기였습니다. 불편한 소리를 힘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불편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두려움을 무릅쓰고 외쳐나갔던 겁니다. 대단한 여성인 것 같아요. 예. 출간을 막으려는 살충제 제조업체들은 이 글을 처음 연재한 뉴요커와 레이첼 카슨, 출판사, 자연보호단체를 모두 고소하겠다고 위협했고요. 협박이 실패한 뒤에는 25만 달러를 들여 카슨의 과학적 지식을 깎아내리는 홍보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책을 더욱 유명하게 만든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박사학위도 없고 그 흔한 단체나 기관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았던 카슨은 자신을 도와줄 어떤 의훈도 없이 스스로의 양심과 과학적 지식에 기대어 그 일을 이루어낸 겁니다. 이때만 해도 정말 미국이 꿈의 나라였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일정 그 의미에서는 또 그런 역할을 그런 나라이긴 하겠지만 사실 많이 그런 이미지가 많이 퇴색되어 있죠. 이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을 읽으면서 생각났던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에린 브론코비치던가요? 줄리아 로버츠 주연의 영화예요. 독극물 같은 것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것에 대해 이런 투쟁과 소송 이런 것들을 통해 그걸 무마시키려고 아니라고 부정하는 그 기관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그런 내용의 스토리였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영화도 한번 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 못 보셨다면 이 책과 함께해도 좋을 영화로 추천을 좀 드려볼게요. 여성이 학문 분야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과학자로나 사회적 대변인으로도 존경받지 못하던 당시에 카슨은 공공과학 분야에서 일한 드문 여성이었다. 여성이라는 불리함과 경제적 그리고 감정적으로 괴롭히는 가족들로 고생하던 그녀는 1960년에 암 선고를 받게 되고요.
갑자기 발병한 데다가 오진까지 겹쳐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레이첼 카스는 침묵의 봄이 출간된 지 1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녀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사실 하나는 대중을 위해 글을 쓴 과학자라는 점이었어요.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 이런 표현, 대중을 위해 글을 쓴 과학자. 이런 표현은 당시 과학계에서는 상당한 모욕으로 받아들여졌었다고 합니다. 비평가들은 카슨의 책이 너무나 쉽게 읽히는 것은 복잡한 생물학과 화학을 부정확하게 설명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고요. 그리고 신문 기자와 평론가들은 카슨을 가리켜 감정에 호소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그런 히스테릭한 여성이며 지나치게 섬세한 본성의 소유자이고, 그녀가 쓴 책은 자신이 저주하는 살충제보다 더 독하다고 말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카슨이 비과학적인 우화에 의존해 책을 썼고 사람을 놀래주려고 소란을 피운다고 주장했고요. 또 고양이를 키웠고 새를 사랑했으며 신비주의자, 낭만주의자, 감성적인 그런 여성이 자기 능력 밖의 책을 썼다는, 주제넘는 책을 썼다는 이야기네요. 그랬다고 비난했다고 해요. 아이고, 참 이런 비난을 듣곤 얼마나 억울했을지. 안 아프던 사람도 암이 걸리겠네요.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그런 먼저 가신 인류의 미래를 위해 애써 주신 분들이 있기에 그나마 오늘 정도라도 지구와 인류가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해요. 지금 어디 지구의 어느 땅 위에선 이런 일이 또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카슨은 이런 공격들 때문에 상처를 받았지만 방어적으로 행동하는 대신 이성과 평정을 유지한 채 진실을 밝혀야 할 과학이 이익과 생산이라는 현대 신을 섬기기 위해 타협점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고, 과학계와 산업계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했다. 침묵의 봄과 레이첼 카슨은 침묵하지 않았다. 이 책은 광범위한 인기를 얻었고 대중으로부터 널리 지지를 받았다. 1964년 4월 카슨이 죽기 전까지 거의 100만 부가 읽혔다. 타임지는 카슨을 20세기를 바꾼 100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정했고, 어린 시절 그녀는 작가가 되고 싶어 했다. 하지만 펜실베니아 여자대학에서 공부하던 중 전공을 문학에서 생물학으로 바꾸었고, 석사 학위를 받은 뒤 미국 어류 야생동물국에서 해양생물학자로 일했지만 글을 쓰기 위해 일을 그만두게 된다. 침묵의 봄은 쉽고도 아름다운 언어로 쓰인 설득력 있는 교양서이며 환경오염의 위험성을 주장한 뛰어난 저작이다. 책을 끌어가는 힘은 양심과 정의 그리고 용기이다. 또한 수많은 이익들 앞에서 쉽사리 묵살되곤 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순수한 권리를 옹호한다. 자, 마지막으로 한 문단만 더 책 속의 문단을 소개해 드려볼게요. 정부 담당자들은 들꽃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며 살충제 보호를 반대했던 한 노파 이야기를 하면서 터무니없고 우스운 일이라 비웃었다고 한다. 그러나 목축업자에게 초원을 찾아다닐 권리가 있고 나무꾼에게는 벌목을 할 권리가 있듯 이 노인에겐 들꽃을 즐기는 것이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다. 네, 우리의 권리 잘 지키면서 사시자고요. 어떤 제조업체, 어떤
나라 어떤 연구기관 어떤 이익 집단에서 우리의 이 권리를 지금 이 시간에도 야금야금 빼앗아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가 지켜가야 하는 권리인 것 같습니다. 산문집 아름다운 마무리에서 법정 스님은 이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을 이렇게 소개하셨다고 해요. 1962년 미국의 생물학자 레이첼 카슨이 쓴 침묵의 봄은 환경 분야 최고의 고전 중 하나이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한 시골 마을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원인 모를 질병과 죽음으로 고통받는다는 우화로 시작하는 이 책에서 카슨은 살충제 사용으로 파괴되는 생태계와 그로 인해 인간이 치러야 할 엄청난 대가에 대해 낱낱이 고발한다 라고요. 이렇게 법정 스님 덕분에 저는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 책은 1962년 여름 동안 뉴커지에 연재한 내용을 묶어서 같은 해 9월 호턴 미플린에서 처음으로 발행되었다고 하고요. 출간되자마자 바로 그 이듬달 10월에 이달의 책으로 선정이 되었고 당시 영향력 있는 지식인이었던 대법원, 미국 대법원의 윌리엄 더글러스 판사는 이 책을 평가하길 톰 아저씨의 오두막 이후 가장 혁명적인 책이라 평가했다고 합니다. 네, 그럴만한 것 같아요. 네, 함께 읽을 만한 책으로는 레이첼 카슨의 또 다른 저서인 자연, 그 경이로움에 대하여가 있고요. 그녀의 유고집, 잃어버린 숲이 있습니다. 또 그녀의 삶을 소개한 두 종의 평전이 있고 어린이를 위한 책 버전들도 있다고 하니까 아이들과 같이 읽으셔도 좋을 것 같으네요. 이 책의 제목에 처음부터 눈길이 가더라고요. 침묵의 봄. 너무 시적이지 않나요? 침묵의 봄이라 하면 봄이 아닌 봄인 거죠. 봄은 그런 새소리와 활기들로 막 이 에너지가 넘쳐야 되는데 침묵의 봄인 거예요. 온통 파괴되어 버린 봄인 거죠. 이 침묵의 봄이라는 책 제목은 영국 시인 존 키츠의 무자비한 미녀라는 시 그 문구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연휴 동안 산을 좀 이렇게 다니다 보니 자연에 대한 그 애정이 충만해져서 이 침묵의 봄 찾아서 소개 드려봤어요. 다 알고 계신 그런 얘기지만 한번 이런 찬란한 봄날에 우리 환경 오염과 자연 생태계 유지 이런 것들을 내 생활 속에서 얼만큼 실행하고 있는지 잠깐 생각해보는, 점검해보는 그런 계기들 되었으면 하고요. 남은 오늘 하루도 그런 충만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미셸이었습니다.